이 수익률 측면,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고 임대료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임대료 상승보다는 이 금리 인상률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수익률은 점차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플랫폼TV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분양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제적인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사업과 관련된 어떤 수익률과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매입비에서 차지하는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여야 수익률 충당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은행에서 대출해야 되는 80%에 해당하는 금액 자체도 이 분양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따라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는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거 몇 년 동안 정도 수준의 이 수익률이 최소한 유지되려고 한다면 그만큼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고서는 이 예전 수익률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2년도 이후에 이 계속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됐을 때 이제 기존 지식산업센터를 일찍 매입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지식산업센터에 뛰어드신 분들과 이 수익률 측면,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고 임대료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대한 시장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대출 이자 금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제 얘기부터 잠깐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한 군데 기업 대출이 만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신속하게 연장을 했던 이유는 지금 어쨌든 올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죠. 이제 올린 부분들에 대해서 은행 중에 대부분이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시중은행의 이 금리도 다 올랐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아직 100% 오른 상황은 아니고요. 이 여파가 아마 내년도 초 정도에는 대대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이 금리가 대폭 아마 오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말이 가기 전에 아직 피크가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연장 처리를 진행을 한 거고요. 게다가 이제 내년도에 한국은행에서의 그 기준금리 상향 조정이 아마 몇 차례 더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에 맞춰서 은행의 금리, 시중은행 금리는 갑자기 더 올라갈 거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은행으로부터 근본에 이제 실사용 조건으로 해서 3%대 중반으로, 물론 저보다도 이제 금리를 더 유리하게 받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받으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의 이 카드, 뭐 신규통장, 자동이체부터 구구절절 뭐 다양한 여신 거래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금리를 많이 깎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불과 2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2%대 초반으로 이제 금리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2% 후반까지 이제 올라가더니 결국 이제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3% 중반까지 지금 치솟아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곳에 이제 더 금리가 저렴한 곳이 있을까 해서 몇 군데 이제 견적을 추가로 받아봤는데 제 신용 등급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딱 그 정도 수준에 대부분 다 같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뭐 조금씩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개인 신용도와 어떤 물건지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좌우하기 때문에 결국 다 대부분의 은행이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일단 내년도 수준이 이 정도이면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오름세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후년과 이제 그 이후로는 아마 지속적으로 더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분명.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임대료 수준은 어떤가? 일단은 임대료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어떤 지역은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은 임대료가 제자리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곳도 있고요.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조성이 아직 성숙기에 들어가지 않은 도시인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족부지라든지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아직 다 조성이 안 된 지역인 경우에는 임대료 수준은 갈수록 더 떨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의 성수동이나 문정동, 구로동이나 이런 서울 이내 그리고 서울의 최접점에 있는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아직까지 지식산업센터 공급 예정량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은 특히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임대료 상승보다는 이 금리 인상률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수익률은 점차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실거래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사실은 뭐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산업센터 분석과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제가 물건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어야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굳힌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2022년 그다음 2023년, 2024년 지속적으로 이제 3기 신도시까지 합치면 계속적으로 이제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늘어나게 될 텐데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요. 지식산업센터의 평당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당장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만 봐도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신규로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했을 때 어떤 경우가 더 수익률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가 어디로 몰릴 것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임대료가 조정이 되게 됐을 때 이 구축 지산, 지어진 지 몇 년 된 지산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신축 지산으로 사람들이 더 몰릴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두 개가 있고요. 자, 분양 연도가 A 지산은 2020년도 분양이고요. 자, B 지산은 2022년도 분양입니다. 자, 물건지는 바로 옆에 대지에 있습니다. 같은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 성능도 같습니다. 호실도 같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두 군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평당 분양가는 매년 평당 100만원씩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2020년도에 분양을 한 A지산은 평당 800만원, 2022년도에 분양을 하는 B지산인 경우에는 평당 1000만원을 가정을 했습니다. 분양 면적은 40평이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A지산은 분양가가 3억 2천, B지산은 분양가가 4억입니다. 대출금은 맥시멈 한도 내에서 80%로 일단 가정을 하면 A지산은 대출금 2억 5,600만원, B지산인 경우에는 대출금이 3억 2천만 원이죠. 자, A지산과 B지산의 연도별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도에 B지산은 없습니다. 그렇죠? A지산인 경우에 먼저 연 이자를 한번 보면 연 2%가 가능했던 시절이죠. 자,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 이자가 512만 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임대료는 평당 2.5만 원 기준으로 일단 받습니다. 전용 면적 20평일 때 월세 100만 원, 그 다음에 연 수입으로 봤을 때는 12를 곱하게 되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잡비용이 들어가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잡비용이 중개수수료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죠? 그 외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재반 외 비용으로 일단 받는데, 지산을 보통 이제 1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최소 뭐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가지고 이제 굴린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매물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2달치 정도의 임대 수익이 비용으로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하면 총 수입이 1200만원, 은행 이자 비용이 512만원, 그 다음에 잡비용이 2달치 임대료인 20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빼주면 실수익이 488만원이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연 실수익이 488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임대가 나간 상태에서 이 연 단위로 계속 임차인이 변경될 경우와 임차인이 계속 이제 임대 상황을 유지할 경우가 있죠.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은 임대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최대 상한치가 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바뀌게 될 경우에 새로운 임대료는 이제 시가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인데 두 가지 경우를 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리뉴얼을 했을 경우에 임대료는 10% 상승하는 걸로 이제 가정을 한 거고요. 자, 월 임대료는 11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연수입이 1320만 원, 잡비용이 220만 원이기 때문에 실수익은 332만 원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장기로 임대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수입이 줄어들죠. 최대 100만 원에서는 이제 5%가 증가된 105만 원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연수입이 126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잡비용 210만 원, 실수입이 282만 원이 됩니다. 자, 이번에 2022년이 됐습니다. 자, 이율이 증가했습니다. 2%에서 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연 이자는 1024만 원. 자, 단기로 먼저 봤을 때 월세는 전년도 대비 10%가 증가한 121만 원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연수입이 1452만 원, 잡비용이 242만원, 그러면 실수익이 186만 원이 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임대입니다. 장기임대 같은 경우는 역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5%밖에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전년도 105만 원에서 5만 원이 오른 110만 원이 됩니다. 월세가. 자, 그렇게 했을 때 연수입이 1323만 원, 잡비용이 221만 원, 자, 실수익이 79만 원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BEP가 무너집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 2022년도에 준공이 되는 지산이 임대가 시작됩니다. 2022년도에 동일하게 4%의 이율을 적용을 받죠. B지산인 경우에는 이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4억이고 대출금 80%가 3억 2천입니다. 3억 2천에 연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1600만 원 수준이 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임대료를 얼마를 책정을 해야 최초의 A지산 2020년도에 그때 발생했던 실수익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인가. 자, A지산의 2020년도 실수익이 488만 원이죠. 그래서 B지산이 2022년도에 준공했을 때에 488만 원의 실수익을 내려면 월세를 208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208만 8천 원. 자, 그렇게 돼야 연간 488만 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기업체 입장에서 A지산과 B지산을 두고서 과연 어디에 입주를 할 것인가. 자, 먼저 A지산 같은 경우는 매물이 50%밖에 없습니다. 자, 실거주와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용 지식산업센터의 개수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임대 매물이 사실 A지산이 50%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장기 임대로 기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또 절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A지산은 120만 원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B지산은 208.8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 벌써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냉정하게 기업체 입장에서 어느 곳을 선택을 할 것인가는 당연히 저렴한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B지산이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건물로 이제 또 들어가고자 하는, 물론 그런 수요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감안을 해서 이 종합적인 수요도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격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도를 보면, 자, 100 나누기 월세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가격에 대한 수요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A지산인 경우에는 0.83이 되고요. B지산인 경우에는 0.48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만 본다면 당연히 A지산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 공급량을 봐야 됩니다. 동일한 호수일수를 가지고 있는 A지산과 B지산에 A지산은 이미 절반이 임대 매물이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50%밖에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임대 가능 매물은 A지산이 0.5, 그 다음에 B지산은 온전히 다 남아있기 때문에 1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수요도는 가격 경쟁력 나누기 공급수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 수요도 차이만 보게 되면 A지산이 1.65, B지산이 0.48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요도 측면으로만 봤을 때 이 A지산이 B지산에 비해서 3배 정도 수요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같은 입지라고 했을 때 이 수요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가격은 이 수요도에 맞춰서 조정이 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1.65라는 수요도와 0.48이라고 하는 수요도가 중간에 만나는 지점까지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1.65는 수요도가 떨어질 때까지 조정이 돼야 되고 0.48은 수요도가 더 올라갈 때까지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되는 예상 수요도 값은 A지산인 경우에는 1.16, 그 다음에 B지산인 경우에는 0.72까지 떨어져 줘야 이 서로 비등한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봤는데, 뭐 서로 1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A지산인 경우에는 1.65에 70%, 0.48의 수요도를 가지고 있는 B지산인 경우에는 70%
역산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각각 1.16과 0.72의 수준이 됩니다. 똑같이 1이 될 수 없는 거는 B지산이 A지산보다는 2년 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A지산이 감가상각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하락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지산을 선호하는 그런 기업체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감안했을 때 1.16과 0.72 정도의 수치로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 평형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2020년도에 지어진 이 지산인 경우에는 원래 받아야 하는 시장 조성가의 1.2배 정도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요. 수요도 때문에. 이 B지산인 경우에는 원래 받아야 하는 임대료 수준에서 0.7배. 이 지산이 정말 우수한 입지에 있는 좋은 지산이면 원래 받아야 할 수준 그대로 받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0.7배, 70% 수준밖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첫 번째, 자, 신축 지산에 대한 임대 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의 이율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임대료가 같이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동일한 위치상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먼저 분양을 한, 분양가가 평당 100이나 200 정도라도 더 저렴한 구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의 수요 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시적 수요 집중에 따른 임대료 상승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의 구축 지식산업센터 임차인은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영향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곳에서는 5% 내에서의 임대료 상승만 감안을 하면 되지만, 그 외에 뭐 새로 분양하는 곳으로 임대 건물을 이제 옮기게 된다고 하면 그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화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의 구축 지식산업센터의 매물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보다도. 이제 그렇게 되면 구축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상승폭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됩니다. 신축 지식산업센터의 추가적인 공급량과 그 다음에 구축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신축 지산의 임대료는 하락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이 전반적인 수익률 감소, 임대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됐을 때는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데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됐을 때는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매매 공급량이 늘어나게 됐을 때는 매매가가 상승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매매가가 하락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이 임대료 추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에 대한 구축과 신축 지식산업센터의 수요도가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임대료 가격은 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같은 지역 내의 지산도 입지 여건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감가상각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도 관건이고, 얼마나 이 지식산업센터 안에 특화 요소가 있을 것인가, 시장 가치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다른 곳에는 없는 그런 특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금리와 관련해서는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자, 개인 신용도가 다 다르고 개인의 이 자금 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80%, 70%, 60% 온전히 본인 100% 자본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전혀 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그 표준값에 따른 하나의 이상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상체로 규정할 수 있는 두 개의 지식산업센터의 평균적인 어떤 일반적인 추세의 이 평당가와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시중의 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했을 때 같은 조건으로 놨을 때 나타나게 될 이런 임대료 추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이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공급 추이와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만약에 동시에 준공되는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발생하는 지역이라 하면, 내가 그 전에 한참 전에 지식산업센터를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지역 물량이 늘어나게 됐을 때는 전체적인 임대료가 더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초도 물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후속 물량이 전혀 없는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임대료는 다른 타 지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혼자서만 대폭 상승하는 이제 이런 경향을 보이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의 주요 요충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인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하실 때 더욱더 이 옥석을 가리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더 심화될 겁니다. 자,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의 특화 장점이 있는 임대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제 그런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하셔야 수입이 많이 나느냐 수입이 적게 나느냐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 임대 수입 자체가 BEP가 무너지느냐 BEP를 돌파하느냐 이제 이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 채널을 유심히 봐주시고 저희 채널도 이 나타나는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평가 요소에 잘 반영을 해서 좀 더 정확도 높은 지식산업센터 뿐만 아니라 수익형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